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은 언제나 높고 그 속에서 나는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그냥 나 자신인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비교하게 될 때가 있죠. 자신감이라는 건 거창한 확신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겁먹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어야만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죠. 거창한 격려도 닭살 돋는 위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굳이 이런 말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씩 잘 해나가고 있다고, 실수 좀 하면 어떠냐고, 방금 그 일도 잘 해내지 않았느냐고 토닥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건 어려운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릇은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 있는 거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025년 10월 27일을 또 많이 기억하고 기록하게 되겠네요. 오늘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015, 무려 73.5포인트, 1.87%나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도 1% 안팎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오름세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간 코스피 상승률이 못해도 한 67, 68% 정도 나올 텐데요. 옆에서 강영현 기자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만 1,000원, 2.2%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거 따지면 옛날 주가로는 500만 전자가 된다는 셈이겠네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98조 해서 거의 600조를 바라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4% 이상 올라가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5% 이상 올라가고 있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 12위까지 다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 또 홍준호 박사와 만나는 날이니까요. 개미스쿨 시간에 증시 더 자세히 한번 또 짚어볼게요. 자,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됐죠.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 부동산 가격, 또 원화의 약세, 환율 문제 고루고루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3번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금 얼마일까요? 몇 %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힌트를 좀 드려야 되나요? 2%와 3% 그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자, 실시간 방송 상황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4천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왜 두 분이 양쪽에서 막 탄식을 내는 거예요? 부동산 값은 오르면 모두 한숨을 쉬지만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부분 주식을 하시는 회사원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주변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주식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 80대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우선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강영현 기자부터요. 네, 이번 달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5 대책 직전에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은데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그 경주에서 지식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요.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이어서
국회에서는 다양한 민생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내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명현 기자에게 먼저 부동산 관련 소식 들어볼게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거란 통계가 나왔어요. 네, 대출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출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관련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좀 보면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부통부로부터 이제 제출을 받은 자료에 따른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버팀목 대출이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죠. 이 실행액이 1년 전보다 14조 가량, 그러니까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행 건수도 당연히 비슷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책 대출의 3분의 1 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이게 많이 줄어든 거죠. 감소세는 정부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에 정책 대출의 공급량을 25% 축소하면서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올해 3분기에 버팀목 대출이 6조에서 2조 8천억 원,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도 40%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15 대책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사철 그리고 2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한도 축소 그리고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에 따라서 담보 물가의 하락에 실제적인 체감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야말로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이 필요한데 그게 더 어려워지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10월에 집값이 기록적인 상승을 또 기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KB부동산이 발표한 건데요.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46% 올랐습니다. 17개월 연속 상승세였는데요. 상승률로 보면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15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 13일 기준인데요. 그래서 한강 벨트권 중에서 이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이 가능했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름폭이 높은 곳은 광진구, 강동구, 성동구 이런 순이었고요. 또 15대책으로 해서 규제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의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등도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수치인 셈입니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 달 전보다 0.15% 오르면서 8개월째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이 0.22%로 27개월 연속 오름세, 그리고 서울 역시 0.43% 오르면서 2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5 대책 직전까지의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부동산 규제 추가로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막차 수요 몰리면서 맞습니다. 집값이 더 끌어올린 측면도 있고, 그럼 이제 대책 이후에 또 집값 동향이 어떻게 될 거냐도 봐야겠죠. 이거는 또 향후에 나오는 통계를 좀 볼게요. 정치권에서 부동산 관련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논란이 또 더 커지더라고요, 최근에. 네. 15 부동산 대책 직후였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때 사면 된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네. 대통령이 거의 즉시 재가를 하면서 이제 국토부 차관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3+3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아직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그 계약 갱신권 청구 사용 횟수는 2회에서 이제 3회로 늘리는 것을 제안했거든요. 네.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제 최장 9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 또 여기에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조국 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등의 범여권 의원들의 이름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당론 아니냐, 다음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9년까지 전월세 그 임대차 계약 가능하게 살 수 있게 하자.
물론 이 명시적인 것만 보면 10년, 20년, 100년까지 맘 놓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 경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로 인해서 전월세 이 세입자들이 더 피해를 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환주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도 들어볼게요. 최근에 또 경주에서 질식 사고가 또 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후진국형 사고인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 업체에서 질식사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자들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으로 연령은 한 40대에서 60대였고요. 이 지하 수조 안에 있는 암모니아 저감 설치를 위해서 투입을 됐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먼저 이제 1명의 노동자가 지하 작업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자 나머지 3명이 추가로 들어가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고 2주 전에 사고가 발생한 수조에서 페인트 칠 작업이 있었는데 사고 직전까지 줄곧 밀폐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식사로 추정이 되고요. 이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 공간 질식 사망 사고가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총 9건이 있었고요. 사망자 수만 15명입니다. 이 주요 원인으로는 위험성 평가와 같은 사전 안전 수칙 이준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건의 질식 사망 사고를 분석해 봤는데 이 80% 12건이 넘는 장소에서 작업 전에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전의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고요. 반복되는 일인데 또 반복되는 대응이 나오죠. 정부는 뭐랍니까? 일단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주말에 합동 브리핑 연 게 이례적인데 그만큼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노동자 안전사고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일단 사과를 했고요. 또 유족들에게는 장례 절차 지원을 약속했고 부상자 가족에게는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정부 차원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 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대형 사고 위주로 사고가 발생한 뒤에 강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기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이 압수수색이나 구속 같은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도요. 앞으로는 합청 업체와 함께 이 작업장 전반을 잘 아는 원청 업체도 참여하도록 하고 또 대형 기업에 비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좀 반가운 소식이네.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예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도 3분기의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보니까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1% 넘게 증가한 30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했을 때 약 44조 원으로 해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6%가량 늘어난 125조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9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국 중고차의 높은 품질에 대한 인지도 상승 덕분에 수출이 80%가 넘게 늘었고요. 또 화장품도 미국에서 역대 분기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고 또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유럽이나 중동 수출도 확대돼서 3조 원이 넘는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도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에서 9개 국가의 수출이 증가했는데 먼저 중국은 화장품, 동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6월 이후로 지금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지난 8월에 시행된 상호 관세에도 불구하고 상위 수출 품목인 화장품, 그리고 전력용 기기 등이 각각 2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 좀 들여다볼게요. 근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사정은 너무 안 좋다고요.
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 100대 상장 자동차 부품사를 전수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올해 2분기 합상 영업이익이 1조 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차 협력사보다는 2차 협력사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2배 이상 컸는데 그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힘든 셈이었습니다. 3분기부터는 관세 영향이 온전히 실적에 반영되는 데다가 이제 관세의 인상 전에 선수출 효과도 없는 만큼 실적 하락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연간 자동차 170만 대를 파는 현대, 기아차도 지금 수입차 관세로서 받는 타격이 큰데요. 부품업체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향후에 보통 분담을 요구했을 때 이제 영세한 업체들의 수익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차값을 올리기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올해만 관세 부담금 8조 원을 온전히 떠안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부품업체에게 함께 보통 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인건비도 문제인데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중소부품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난 1월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긴 했는데 인건비 부담이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상당수의 2, 3차 협력업체가 폐업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과 국내 총생산 기여도가 큰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사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이익률이 낮기로 참 악명 높았는데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또 많이 후하게 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최근에 또 안팎의 뭐 관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지금 실무진들이 한창 네. 배후에서 관세 추가 협상 하고 있을 텐데 이번 한 주 동안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좀 결과가 나와서 좀 에이펙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합의나 관세 협상이 발표가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뭐 현대차 그룹도 유럽 쪽에 수출 늘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막 방어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조금 더 나아져야죠. 자, 이완주 기자에게 또 들어봅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1963년부터 이 법률상으로 근로자의 날이었던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게 됩니다. 이 현재 근로자의 날 법정 유급 휴일인데요. 그래서 많은 민간 기업들 돈 주고 일하는 경우 많았는데 앞으로 고용부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어제 국회에서는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고소를 당하더라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 불벌죄였는데요. 앞으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임금체불하면 형사처벌 가능하게 됩니다. 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해지는데 임금체불이 3년 내에 2회 이상 1년에 3천만 원 이상 밀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정부가 그 노동자들 임금을 일정 부분 미리 사업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 지급도 이 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또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기업의 부담이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원래는 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해서 달이 바뀌면은 그 지연 이자를 한 번에 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일 단위로 이자를 내면 되는 거고요. 또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확산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률상에 명확하게 노동이사의 임명 근거를 넣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노동이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고용보험법에서는 그 개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고용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대체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여러 개 처리했더라고요. 또 이제 국감 시즌이기도 한데 좀 이례적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는데요. 네. 이 상가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이 임대인이 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존에는 장사하시는 세입자가 임대료만 듣고 계약을 했는데 이 각종 관리비나 전기료, 온열료 등 과도한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면요. 네.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이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때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채 등을 찍어내서 재정 마련이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이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통해서 이 과도하게 지방채가 남용이 돼서 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막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건전성도 좀 비교해보고 어디가 또 어떤 이유로 지방채, 채권을 발행을 하는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일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죠.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을 한 거였는데요. 역시나 집값 상승세, 또 환율 부담 때문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2번 내렸었습니다. 이게 힌트가 되겠네요. 올해 상반기에는 3%에서 0.25%포인트씩 2번 내렸죠. 그러면 지금은 얼마일까요? 하반기에는 계속 동결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연말에 한번 내리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들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 퍼센테이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임근재님 정답 보내주셨고 올해 한번 채택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10월 말에 한번 채택되시고 갑니다. 2211님 헬스장에서 덤벨 내려놓고 정답 보냅니다. 다시 덤벨 들면서 방송 듣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제 주식이 빨간불이 되었네요 라고 그것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0361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창원에서 서울로 아들이 수학여행을 갔네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추워진 서울로 가면 많이 추울 텐데 저 오늘 좀 추워졌더라고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좀 옷을 많이 챙겨갔어야 하는데요. 4238님은 매일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대호 씨는 제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아침에 야쿠르트나 녹즙 배달만큼이나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까 힌트 드렸었는데 2%와 3%의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4,014포인트. 아까 거의 2% 넘게 오르더라고요. 지금은 1.9% 오른 4,016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오늘 1% 오른 89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한 계좌 수가요. 최근에 9,480만 개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1억 개의 통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1인당
계좌 뭐 서너 개씩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 계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1억개 육박하고 있는데요. 또 투자자 예탁금도 80조 원을 넘겼죠. 증시 대기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이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도 주식 투자를 좀 하십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제 주식은 잘 안 오르더라고요. 내 거 빼고 다 오르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아주 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아픕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 때 여기 어떤 세금들이 일반적으로 붙습니까? 네, 이제 주식은요. 살 때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팔 때 계속해서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먼저 살 때를 살펴보면은요.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 주식 투자할 돈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났니?라고 해서 물어보는 자금 출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증여세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회사가 이제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줄 때 일명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15.4%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84,600원만 찍히게 돼요. 또 이렇게 받는 돈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팔 때는요. 이제 내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같이 이렇게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대부분 내진 않지만 네.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고 한다면은 뭐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이익이 안 생기더라도 뭐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팔게 되면 증권거래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요즘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별 주식도 좋지만 ETF 통해서도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개별 종목이랑 ETF 요거는 세금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네, 이제 국내 주식이라고 한다면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팔아서 거기서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근데 ETF는 조금 달라요. 뭐 ETF는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을 한꺼번에 담은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ETF는 한국의 대표 기업 200개가 들어있는 바구니, 네. 뭐 S&P 500 ETF는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가 들어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ETF라는 바구니 안에 네. 국내 주식들만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통해서 사고 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주식일 때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네. 뭐 주식에 배당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ETF에도 뭐 분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배금을 받을 때도 이제 배당소득처럼 15.4%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국내 주식만 들어있는 ETF는 그냥 일반적인 국내 주식이랑 세금 제도가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상장된 ETF 바구니 안에 해외 주식이 담겨져 있거나 금, 뭐 원유, 채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네.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해서요. 1년간 기준가가 늘어난 상승분과 또 실제로 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매이익 중에 작은 금액은 대해서 15.4% 세금이 부과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분배되는 금액,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인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S&P나 네.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 네. 혹은 뭐 원, 금,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다면 예. 15.4%가 항상 붙는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도 15.4%가 붙는다라는 거죠. 네. 분배금에는 당연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즉 ETF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아예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도 많이들 거래하시잖아요. 네. 나스닥이나 뭐 S&P 500 지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세금 측면에서 이거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국내에 상장된 ETF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세금이 없거나 있어도 증권사가 알아서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해외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국에 상장된 뭐 S&P 500 ETF를 직접 샀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어갈 때부터는 약 한 22%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이거를요 또 투자자가 5월 달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 상장한 ETF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처럼 본인이 양도세 계산하고 네. 직접 다음에 5월에 또 신고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왜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1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이. 네.
해외 주식 매매할 때 특히 어떤 걸 챙겨봐야 될까요?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요. 1년에 250만 원을 넘게 벌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네. 그걸 초과하면 세금이 붙죠. 양도소득세.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세금은 22%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고요. 다만 이거는요. 증권사가 자동으로 내주지 않고요. 5월 달에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관에 직접 세금을 신고를 해서 납부까지 마쳐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요즘에는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그 고객 네. 막 유치하려고 네. 이거 세무신고 대행해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도 하는 곳들이 네, 있더라고요. 이것도 연동해줍니다.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면 환율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즉 원화가 약세여서 예전에 뭐 한 1,200원대 투자하신 분들은 네. 거의 환율로만 한 230원 정도는 환차익이 생긴 거고 이익이 생겼죠. 이 환율은 세금 낼 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이렇게 해외 주식은요 대부분 다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달러랑 우리나라 돈인 원화의 환율 변화도 뭐 이익이나 아니면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300원일 때 뭐 애플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주가도 오르게 되고요. 또 환율도 올라가지고 뭐 1달러에 1,400원이 됐다고 한다면 주식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서 이중으로 이익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환차익에 대해서도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차익 다 포함해서 수익이 나면 250만 원까지만 제하고 세금 낸다는 거죠. 네, 양도세.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주식은 올랐는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달러로는 이익이 되겠지만 네. 원화로 바꿨을 때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주식을 사지 않고 단순하게 가지고 있던 돈이 환전만 해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 주식으로 손해를 봤을 때는 네. 환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따로 네. 뭔가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가 된다라는 거. 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증권사 여러 군데 거래하거나 계좌를 쪼개서 투자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세금 계산은요, 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나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는 없어요. 네. 즉 이제 뭐 김철이라는 사람이 여러 개의 증권사에다가 계좌를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모든 계좌의 투자 내역을 다 합쳐가지고 한 사람 전체 이익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으로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요. 또 B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통해서 2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 두 개를 합친다면은 총 300만 원의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 기준으로 250만 원 이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그 이상인 50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약 22% 정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나눠서 내가 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합산돼서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5월 달에는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요, 증권사별로 거래 명세서를 받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그 금액들을 다 합쳐서 신고를 하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서 투자한다고 해도 신경 쓸 거는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내야 될 건 똑같이 내야 된다. 다 합산을 해서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또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식 계좌 만들어 주신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그런 방식으로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름으로 조금씩 투자를 미리미리 해놔주면은 네. 나중에 이게 불어나가지고 우리의 재산 형성에 좋은 재산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좋은데 하지만 세법에서 봤을 때는요, 이 돈을 누가 냈는가, 누가 주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요, 자기 돈으로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어서 주식을 샀다면 세법상으로는 이거는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돈을 증여받은 것처럼 계산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럴 때는요, 세금은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돈을 주었다면 10년 동안은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자녀가 좀 큰 성인 자녀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주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 세금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명의로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누가 냈는지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도 끝내고 그 이후에 이 주식이 많이 올라가게 됐다고 한다면 그때 생긴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배당받아서 내는 배당소득세는 자녀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하. 자녀 계좌를 통해서 생긴 양도소득이나 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자녀 이름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챙겨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조금이라도 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요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면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비과세 계좌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든지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IRP 같은 절세용 계좌들이 있어요. 이 계좌를 통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뭐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은 줄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세금이 아예 없는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반 계좌로 ETF로 100만 원을 벌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데 ISA 안에서 똑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뭐 2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비과세 그리고 그거 넘는 것도 세율이 9.9%로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ISA라는 건요 세금이 적게 붙는 상자 이 안에서 투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두 번째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고르는 건데요. 네. 뭐 ETF나 펀드 중에는 국내 주식형 ETF처럼 양도세가 아예 없는 상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가 거의 70% 가까이 올랐는데 네. 70%나 벌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죠.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한 20-30% 올랐는데 네. 거기에 22%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랑 네.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형 ETF로 벌게 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뭐 해외 주식형 ETF는 뭐 세금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이 ETF가 국내 주식형인지 아니면 해외형인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을 좀 잘 관리하면 좋은데요. 네. 혹시 이익이 난 주식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손실이 난 주식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같은 해, 같은 연도 안에 팔게 되면은요 이익도 발생하고 손실도 발생하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뭐 전문 용어로 퉁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올해 주식 뭐 A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요, B 주식으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결국은 700만 원의 이익으로 계산돼서 세금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까 요 점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A라는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나고 B라는 종목에서 250만 원 손실이 나. 네. 그럼 두 개를 같이 파는 거죠. 그럼 250만 원의 수익이니까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금값도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금에 관심 많이 갔거든요. 네. 이것도 근데 사실 어떻게 금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금은요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실물 금을 내가 직접 살 수가 있어요. 뭐 금반지나 골드바처럼 진짜 금을 사는 경우에는요, 이건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살 때 부가가치세가 10%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금을 산다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요 나중에 되팔 때는요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살 때부터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10% 손해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내가 뭐 실물 금을 가지고 있다는 뭐 기본적인 느낌적인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투자로 봤을 때나 세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 통장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금 통장을 가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진짜 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금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걸 통장 숫자로만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금값이 올라서 생긴 차익에는 15.4%의 세금이 붙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뭐 예금 적금에는 15.4%가 배당 뭐 이자 소득세인데 네. 금값이 올라서 생긴 차익에 마치 이자에 붙는 세금처럼 네, 또 15.4%가 붙는 거예요. 똑같이 붙습니다. 네. 금 통장일 경우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물 금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10%와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금 통장 갖고 있다가 실물 금으로 바꾸면 훨씬 더 손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 통장 안에 금은 실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금 ETF처럼 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금 통장은 편리하기도 하고 세금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붙기도 합니다. 아하, 네, 마지막으로 뭐 금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요즘은 증권사 앱으로 코덱스, 골드 선물, 뭐 ETF 같은 이런 금 투자 상품도 살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금값을 따라가는 금 관련 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상장된 금 ETF는 세금 15.4%가 이익에 대해서 붙고요. 해외 상장된 금 ETF 같은 경우로 한다면 앞에서 양도소득세처럼 연간 25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상장된 금 ETF는 네. 해외 주식이랑 세금 제도가 똑같은 거고요. 네. 국내 상장된 금 ETF는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만 들어있으면은 양도소득세 안 붙는데 네. 근데 금은 금 통장에도 15.4%의 차익에 대한 네. 15.4%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ETF에서도 15.4%가 똑같이 붙는 거네요. 그리고 선물이나 파생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험을 훨씬 더 크게 감수하게 되는데 세금은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네, 국내 주가지수라든지 해외 주가지수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런 파생상품 같은 거는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은요, 먼저 기본 공제라고 해서 1년 동안 생긴 이익에서 250만 원 먼저 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익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11%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게는요. 이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연도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공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원천 징수를 해서 나한테 남은 금액만 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세금 신고까지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그리고 파생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금 제도를 또 들어봤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개장 직후 장중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개장 직후 주당 10만 원을 넘겨 이른바 10만 전자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블룸버그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 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합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는 없을 것이고 중국도 희토유 수출 통제를 유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은 9시 46분, 이제 47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더 오르고 있네요. 4,037, 4,038. 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2.45%나 올라가고 있어요. 펀드를 통해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국내 펀드 판매액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요. 특히 오늘부터는요. 공모 펀드를 좀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입이 아니라 공모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다? 요거 좀 더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에게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4천 넘었는데 어디 기분 좋으십니까? 네,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기존에 네, 펀드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공모 펀드를 좀 떠올리긴 했죠. 네네. 근데 또 그 시장 규모는 또 다르기도 하고요. 네. 일단 제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반 투자자가 흔히 말하는 펀드에 가입한다라는 거는 공모펀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증권사나 은행에 가면 이 펀드 한번 가입해 보세요 하고 홍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공모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50명 이상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반대로 비공개로 사모로 모집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기자 시절에 사모펀드를 이제 기사로 썼다가 이거는 홍보하면 안 되니까 내려달라 이런 요청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아름아름으로 가야 되고요. 인원 같은 경우에도 49명 이하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최소 금액 가격이 가입 금액이 3억 원이던데 예전에는 10억 원일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펀드라는 거는 공모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3억 원이고 이거 원래
사모펀드도 이거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놓지 말고 일반인들도 네. 좀 투자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가입금액 네. 문턱을 1억 원으로 낮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뭐 라임 사태 이런 거 터지면서 다시 또 문턱이 네. 올라갔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사모펀드에 가입할 기회가 또 많이 또 사라지고 있고 네. 해서 공모펀드에 많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공모펀드 시장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계좌 수만 보면 공모펀드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 수. 네, 계좌 수만 보면요. 8월 기준인데요. 전체 펀드 계좌 수가 약 3,600만 개인데 이 가운데 99.8%가 공모펀드입니다. 그리고 계좌 수로 보면 사모펀드는 0.2%에 불과한데요. 근데 이게 금액대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약 302조 원 정도인데 사모펀드는 무려 7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수는 0.2%에 불과하지만 이 거기에 들어있는 금액으로만 보면 이제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2배 이상이니까 확실히 사모펀드는 정말 이제 금액대가 크고 부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투자 수단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네. 소외됐던 이 공모펀드 시장 살리자고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잖아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네, 오늘부터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이제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증시에 직접 상장이 돼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된다는 걸 보고 그러면 ETF의 장점을 하나는 더 추가가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원래 ETF의 트레이딩이 주식에 상장시켜서 사고 팔고 쉽게 할 수 있대라는 그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펀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라는 거는 내가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근데 사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귀찮은 어떻게 번거로운 그런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게 달라지는데 이제 공모펀드도 진짜 이제 주식처럼 직상장 형태로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증권사나 은행 이런 걸 거칠 필요 없이 투자자가 직접 MTS에 접근을 해가지고 종목명을 검색을 하고 바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그게 바로 이제 상장을 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실 거래 접근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네. 딱 2가지가 상장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보면은 대신 코스피 200 인덱스 X 클래스, 그리고 채권형 같은 경우에 유진 챔피언 중단기 크레딧 X 클래스인데 이제 이 X 클래스라는 게 바로 직상장 공모 펀드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명에 X 클래스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모 펀드가 직상장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알파벳 X 그리고 한글로 클래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네, 지금 맞습니다. 일단은 상장되어 있는 공모펀드가 2개 나오는데 오늘 그 첫날인데 네. 한 50분 정도 흘러간 현재 거래량이 250주, 500주밖에 안 되네요. 각각. 좀 첫날이다 보니까 아직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네. 어찌됐든 간에 공모펀드를 온라인으로 이제 쉽게 가입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세 있으신 네. 분들은 은행 가서 가입하실 때 막 30분, 1시간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상장되어 있는 공모펀드를 직접 ETF처럼 매매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공모펀드가 직상장돼 있어서 좋아지는 점, 편리해지는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거래가 불편했던 점이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보다 이제 유동성도 떨어지고 내가 살려고 하면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식처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인 점은 비용 절감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펀드 상품 설명서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게 채널에 판매하면서 그 판매 수수료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상장을 해버리면 그 판매 수수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판매 수수료만큼 투자자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쉬워졌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점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용 보수보다 판매 수수료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맞아요. 아낄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게 수익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미 많은 인기 얻고 있는 ETF랑 네. 상장된 공모펀드랑 뭐가 다르냐 이거 이해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러면은 이 지금 공모 펀드가 직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ETF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거래를 활발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업계 용어로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주로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자 주문이 있고 팔자 주문이 있을 때 그 매치가 됐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사자도 많고 팔자도 많고 이러면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위적인 손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는 펀드의 가격과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의 괴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이 유동성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질적인 펀드의 가치와 실제 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가격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도 2개밖에 상장이 안 됐고 거래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요 2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야 하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네. 있어야 하는데 그 거래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또 네. 중요한 거는요. 펀드다 보니까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공모 펀드 수익률은 최근에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사실 요즘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약 17%거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4,000이 넘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에만 넣어놨어도 사실 올해는 25%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네. 수익률 못 따라가서 막 힘들어하고 있기도 하고. 네. 오늘부터 새로 이제 시작된 공모펀드 직상장,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한번 다시 볼까요? 계속 올라가네요. 4,031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이제 4,030선까지 올라갔고요. 오름폭은 2.28%까지 커졌습니다. 코스닥도 1.37% 오른 895. 코스닥도 이제는 한 900선을 목전에 좀 두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10만 1,500원. SK 하이닉스는 53만 원대까지. 지금부터 투자는 어떨까요? 고민이 좀 필요하죠. 2부에서 홍춘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미스쿨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에이펙부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굵직한 이슈 많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